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희입니다.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제 이야기를 오늘은 용기 내어 들려보려고 합니다. 50년을 살면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 며느리일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는 말이 필요 없다. 우리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다. 5년 동안 나는 정말 힘들었다. 그게 며느리 때문인지 아니면 그 여자의 그 버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집에서 한숨이 나왔다.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해도 조용히 일만 한다. 일을 잘하는 건 맞다. 밥도 잘하고 손도 빠르고 집도 깔끔하게 치운다. 하지만 그게 다다. 한 번도 어머니, 내가 할게요. 같은 말을 먼저 꺼낸 적이 없다. 내가 시켜야만 움직인다. 마치 기계처럼. 그뿐 아니다. 내가 자라온 시대에는 시어머니가 밥을 차리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기본이었다. 음식이 맛있으면 칭찬도 하고 손이 많이 들었을 텐데 고마워하는 말도 건네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만 본다. 밥 그릇을 내려놓을 때도 소리를 죽이고 숟가락질도 아주 작게 한다. 마치 우리 집에서 숨을 쉬는 것도 미안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친구들은 며느리가 얼마나 좋냐고 한다. 윤희네 며느리는 성격도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손도 빠르잖아라고 한다. 그럼 난 웃음만 짓는다. 착하다니? 예의가 있다니? 그건 겉만 착한 거다.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거리를 두지 않는다. 진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인다. 그런데 그 여자는 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진심을 보인 적이 없다. 늘 조용히 있고 늘 눈치만 본다. 마치 이 집에 속하지 않은 손님처럼 말이다. 며느리와의 식탁. 그곳은 나에게 항상 힘들었다. 우리 아들은 바빴다. 직장도 바쁘고 일도 많았다. 저녁마다 늦게 들어왔다. 남은 음식을 데워 먹고 피곤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럼 식탁에는 나와 그 여자만 남았다. 둘 다 말이 없는 공간. 그런데도 나는 계속 시도했다. 요즘 직장은 어떠냐고 물어봤고 쉬는 날에 뭐 할 거냐고도 물어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짧은 대답뿐이었다. 네, 그냥 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했다. 대화를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없자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그 여자가 내게서 도망치려 한다는 게 뚜렷했다는 것이다. 내가 집에 있으면 그 여자는 베란다로 간다. 내가 거실에 앉으면 그 여자는 방에 들어간다. 밥 먹을 시간도 나와 먹기보다는 혼자 있으려고 한다. 마치 내 존재가 그 여자에게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모른다. 자기 아들의 아내가 자기를 피한다는 게 내 딸이 있었다면 달랐을 거다. 내가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었을 거고 그 딸도 나를 따랐을 거다. 하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일 뿐. 현실은 이 차가운 여자였다. 말도 없고 마음도 없어 보이는 이 며느리. 나는 포기했다. 그냥 살기만 하자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머니의 역할은 한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여자는 절대 내게 고마워하는 말을 할 법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5년이 흘렀다. 5년 동안 나는 계속 오해했다. 그 여자가 무성의하다고, 마음이 없다고, 이 집에 속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여자가 밤새 우는 동안, 그 여자가 혼자 짐을 버티고 있는 동안, 그 여자가 왜 말을 하지 못했는지를. 모든 게 바뀐 건 손주가 엄마의 휴대폰을 건네줄 때였다. 그날따라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 아니, 들어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도 집에 안 보였다.
휴대폰으로 전화했더니 엄마, 미안해.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자고 내일 출근할 것 같아라고 했다. 또다시 밤을 새울 생각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밤 11시쯤 나타났을 때도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밥을 해뒀는데 먹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들어오지 않는 아들. 나는 그 여자에게 물어봤다. 애가 요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주 밖에서 자면 어떻게 해? 그러자 그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네, 알겠어요 라고만 했다. 그게 끝이었다. 남편을 챙기겠다는 말도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 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받아주기만 했다. 나는 화가 났었다. 진짜 화가 났다. 이건 더 이상 둔하고 말 없는 것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이건 무성이다. 아들이 회사에서 자고 있는데 아내는 뭐 하는 거냐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혹시 남편을 신경 안 쓰는 건 아닐까? 이 집에서 누구와도 제대로 연결되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손주가 나를 찾아왔다. 요즘 손주는 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사실 좀 까탈스러운 아이였다. 엄마의 조용함을 닮아서 말도 적고 할머니한테도 잘 안 다가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손주가 나를 봤을 때 뭔가 생각에 빠진 표정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응, 뭐해? 엄마 휴대폰을 봤는데. 이거 할머니가 봐야 할 것 같아. 손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갤러리 앱이 열려 있었고 동영상 파일 하나가 보였다. 파일 이름은 없었다. 그냥 시간만 기록되어 있었다. 47초짜리 영상. 나는 의심했다. 무슨 영상이라도 있을 텐데 시간만 기록하고 이름도 안 붙여둔 게 뭐야. 손주는 왜 이런 걸 할머니 보여줄까?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은 눌렀다. 화면은 어두웠다. 아주 어두웠다. 거의 까맣다시피 해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갔다. 그런데 몇 초 지나니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새벽 부엌. 환한 조명 없이 냉장고 불빛만으로 비춰진 부엌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 그 손이 무언가를 집어들고 있었다. 약봉투였다. 포장된 약봉투가 식탁 끝에 놓였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다. 음악도 없고 말도 없고 자막도 없었다. 그냥 장면만 이어진다. 식탁에서 쓰레기통으로 손이 무언가를 주었다. 영수증이었다. 구겨진 영수증을 손이 펼쳐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숨겨놓은 것처럼. 그 다음 장면은 떨리는 손가락이었다.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떨리는 그 손가락은 오랫동안 화면에 남아 있었다. 3초쯤일까. 길게 느껴졌다. 달력이 나타났다. 벽에 붙은 작은 달력.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날짜들. 무슨 날짜들인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이 날짜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 아주 작은 한 방울. 그게 눈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그 방울이 떨어진 뒤 누군가의 발이 그걸 밟아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아주 빨리. 마치 그 눈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라도 되는 것처럼. 병원 복도가 나타났다. 하얀 벽에 길고 긴 복도.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었다. 뒷모습만 보였다. 그 뒷모습은 아주 작아 보였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혼자인 사람처럼. 마지막 장면은 아이였다. 손주의 얼굴. 어두운 방 속에서 잠들어 있는 손주. 멀리서 찍은 것처럼 화질도 흐렸고 얼굴도 조금만 보였다. 하지만 분명히 손주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길이에 매우 길게 머물렀다. 47초 중에 거의 절반을 그 장면이 차지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화면은 검은색으로 돌아갔다. 이게 뭐지? 손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을 때도 손주는 그저 조용히 옆에만 서 있었다. 화면을 다시 눌렀다. 영상이 다시 재생됐다. 약봉투, 영수증, 떨리는 손가락, 달력, 눈물, 병원, 그리고 아이. 나는 화가 났다. 진짜 정말로 화가 났다. 왜 이런 걸 찍어놨어? 할머니, 엄마가 왜 이런 걸? 뭐야, 이건 뭐 하려고 찍은 거야?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손주는 자꾸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 영상은 그 47초짜리 조각난 장면들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불행을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이 집에서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호소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인지를 드러내려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리려고. 하지만 그건 너무 비겁했다. 말을 하지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왜 자신의 마음을 직접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나는 생각했었다. 모르고 있었던 채로. 그 영상은 나를 괴롭혔다. 하루 종일 자꾸만 떠올랐다. 약봉투, 영수증, 떨리는 손, 달력, 눈물, 병원, 그리고 잠든 아이의 얼굴. 이 모든 게 뭔지 알 수 없다는 게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며느리를 기다렸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올 때를 노리고. 하지만 정작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몰랐다. 너 이 영상이 뭐냐고? 왜 이런 걸 남겨뒀냐고? 그런 식으로 다그칠 수는 없었다. 뭔가 말하는 순간 내가 더 나빠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침묵을 지켰다. 침묵 속에서 계속 궁금해했다. 며느리는 여느 날처럼 집에 들어왔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혹시 이상한 게 있나 싶었다. 하지만 보이는 건 그냥 피곤해 보이는 몸뚱이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다. 그 영상 속의 약봉투는 뭐야? 의약품이면 혹시 아파? 그리고 영수증은? 쓰레기통에 숨겨져 있었는데 뭘 샀다는 건지. 그리고 왜 숨겨? 우리 집에서 뭘 할 수 없는 게 있나? 새벽 3시쯤 나는 베개를 던졌다. 이따위로 계속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손주를 찾아갔다. 학교에 가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싶었다. 손주야, 내 할머니. 어제 그 영상. 넌 어떻게 본 거니? 엄마 폰에서? 손주는 자리에 앉았다. 작은 얼굴이 무언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보였다. 엄마가 저한테 보여주신 적은 없는데. 폰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봤어요. 할머니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엄마는. 손주가 말을 멈췄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였다. 내가 자꾸 질문하자 손주는 고개만 흔들었다. 나는 손주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었다. 아이는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하지만 그 영상은 내 마음을 계속 파고들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병원 복도, 약봉투, 영수증, 떨리는 손가락.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하지만 검색해서 나오는 건 엉뚱한 정보들 뿐이었다. 답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관찰하는 것 뿐이었다.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다. 아침에 얼굴을 씻을 때 손이 떨리는지를 봤다. 밥을 먹을 때 얼굴빛이 좋은지를 봤다. 병원 복도 같은 곳에 가는지를 확인했다. 그러던 중 내가 발견한 게 있었다. 며느리의 달력이었다. 부엌 옆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달력. 얼핏 봐서는 그냥 평범한 달력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특정 날짜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영상 속에 나왔던 그 달력과 같은 패턴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날짜들을 세어봤다. 한 달에 2번. 매달 같은 시기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뭔가 규칙적이었다. 병원 예약, 약을 받아가는 날,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쓰레기통 안을 뒤졌을 때다.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자조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구겨진 영수증들이 있었다. 의료용 물품, 의약품, 그리고 학원비 영수증. 학원비? 내 눈이 커졌다. 며느리가 손주 학원비를 따로 내고 있었다. 왜? 우리 아들이 손주의 학원 등록금을 못 내는 건가? 아니, 잠깐. 내가 아들에게 손주 학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나? 기억이 자꾸 흐릿했다. 나는 며느리가 남겨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마치 범인을 찾는 형사처럼. 약봉투가 도대체 뭔지 알아내기 위해 약국에 가서 슬쩍 물어봤다. 그 약봉투의 겉모습을 설명했다. 약사는 처방약 패키징이라고 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약이라고 했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내 머릿속에서 깨졌다. 마치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약, 처방약, 정기적인 병원 예약, 떨리는 손, 새벽 부엌, 쓰레기통에 버려진 영수증, 그리고 손주를 향한 그 긴 시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 영상은 희생을 과장하려고 찍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그건 어떤 진실을 기록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는 손주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했다. 손주야,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니? 손주의 얼굴이 굳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것을 느낀 것처럼. 그리고 엄마가 자주 병원 가니? 손주는 입을 다물었다. 오래. 너무 오래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눈이 자꾸 흔들렸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가 울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걸 느꼈다. 손주야. 엄마가 뭐 아픈 거 있어? 그 순간 손주가 터져 울었다. 아이의 몸이 떨렸다. 할머니. 엄마 아파요. 많이요. 나는 세상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마치 내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오해와 미움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소리였다. 손주는 계속 울었다. 그리고 드디어 말했다. 할머니, 엄마 영상요. 그건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찍은 거 아니었어요. 엄마가 나중에 할머니한테 말해야 할 때 어떻게 말할지 연습하던 거였어요. 내 손과 발이 순간 차가워졌다. 손주는 오랫동안 울었다. 내가 안아줘도 계속 울었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있었는지 느껴졌다. 나는 손주를 놓아주지 않았다. 말도 없이 자신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모함했는지를 깨달으면서. 손주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나는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손주야, 엄마가 아프다고 할머니한테 말하려고 했어?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엇인가 깊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계속 어려워하셨거든요. 할머니랑 얘기할 때
엄마가 뭘 말씀드리려고 해도 할머니가 오해하실까 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영상에다 담아두기로 했대요. 나중에 용기 내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때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각 장면마다 엄마의 마음을 담아놨대요. 나는 그 말을 되새겼다. 각 장면마다 엄마의 마음을. 그때 손주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다. 내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할머니, 저 약봉투요. 그건. 손주는 숨을 쉬었다. 마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것처럼. 엄마가 계속 약을 먹고 계셨어요. 진짜 아팠거든요. 할머니 몰래 병원도 계속 다니셨고, 처음엔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으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엄마를 자꾸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힘들어 하셨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성의? 내가 그렇게 오해했나. 그리고 저 영수증들요. 그건 제 학원비였어요. 할머니, 아빠가 바빠서 신경 못 쓸 때 엄마가 따로 마련해서 제 학원비를 내셨어요. 제가 좋은 학교 가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알면 복잡할까 봐 몰래 하셨대요. 나는 의자에 앉아야 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며느리가, 그 조용한 며느리가, 그리고 달력에 날짜들여. 그건 엄마가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약을 받으러 가는 날이요. 계속 같은 시간에 가야 하니까. 엄마가 알람 같은 걸 달아놨대요. 손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할머니, 제일 중요한 건 뭔데? 마지막에 제 얼굴을 찍은 거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가 참고 버텼다는 뜻을 담았다고. 엄마가 아파도 외로워도 저 때문에 계속 견뎠대요. 저만 건강하게 자라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주가 내 얼굴을 봤다. 그리고 눈물이 또 흘렀다. 할머니, 엄마가 이 영상을 저한테도 절대 보여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고, 할머니가 봐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서, 그냥. 손주는 내 옷깃을 잡았다. 할머니,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시선이 흐려졌다. 눈물이 고였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눈물일 리가. 내가 이 나이에.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손주를 다시 안았다. 이번엔 더 세게. 아이를 안으면서 나는 5년을 다시 보았다. 그 조용한 며느리가 아침마다 부엌에서 밥을 준비할 때, 그 조용한 며느리가 새벽에 일어나 있을 때, 그 조용한 며느리가 내 눈치를 보았을 때, 그 모든 게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내게서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었다. 그건 버티는 거였다. 혼자서, 조용히, 말 없이, 내가 있는 이 집에서 손주를 지키기 위해. 나는 그걸 오해했다. 5년을 오해했다. 손주가 내 품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도 알고 있었나 싶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엄마를 모르고 있었는지를. 나는 손주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할 말이 없었다. 그때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아들의 메시지였다. 엄마, 미안해. 오늘도 회사에서 자고 있을 것 같아. 내일 들어갈게. 내 손가락이 떨렸다. 아들은 몰랐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손주는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몰랐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장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손주를 놓아주고 일어섰다. 할머니가 할 게 있다. 뭐예요? 너희 엄마가 남긴 영상. 할머니가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이번엔 달리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손에 들었던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47초짜리 영상이 있었다. 이번엔 나는 다르게 볼 것 같았다. 이번엔 나는 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영상을 6번 반복했다. 6번. 매번 다른 마음으로. 첫 번째. 새벽 부어. 환한 조명 없이 냉장고 불빛만 비치는 그곳. 이제 그건 희생을 과장하려는 무대 장치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 혼자 버티고 있는 현장이었다. 약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선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정리하려 했던 시간이었다. 마치 연기하듯이 그날 하루를 견디기 위해. 영수증. 구겨진 영수증. 이제 그건 숨은 게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짊어진 짐. 병들고 약한 몸으로 일을 더 했을 거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자식이 좋은 학원에 가려면 그렇게 작은 몸으로, 그렇게 약한 손으로. 세 번째, 떨리는 손가락. 아, 그게 떨림이구나. 약의 부작용일까? 아니면 참는 고통일까? 또는 그냥 버티는 일상이 만들어낸 증상일까? 그 손가락이 떨릴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을 안아달라고 울고 싶었을 거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었으니까. 남편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었으니까. 네 번째, 달력. 빨간 동그라미들. 이제 그건 치료의 기록이었다. 정기적인 투약. 꾸준한 병원 방문.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흔적. 매달 2번 같은 시간에 약을 받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괴로움. 그리고 돌아와서 또 웃어야 하는 일상. 다섯 번째, 바닥에 떨어진 눈물. 그건 실수였을 거다. 누군가 발을 밟아버릴 만큼 서둘러 치워야 할 정도의 눈물. 이 집에 있으면서 울 수 없었다. 아이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었다. 누구 하나 자신의 눈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빨리 밟아 없애야 했던 것. 마치 그런 약함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섯 번째, 병원 복도. 하얀 벽. 길고 긴 통로.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 이제 그건 절망이 아니라 투지였다. 혼자서도 잘 버텨낸다는 표현. 아무도 옆에 없어도 계속 나아간다는 각오. 그렇게 작은 몸으로 그렇게 큰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누군가. 그게 내 며느리였다. 그리고 마지막. 잠든 아이의 얼굴. 이번엔 그걸 오래 봤다. 아주 오래. 마지막에 재생 시간을 보니 거의 20초가 넘었다. 20초 동안 카메라는 아이의 얼굴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껴졌다. 이 장면 속에 담긴 모든 것을. 자신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약하고 아픈 엄마가 그럼에도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버텨낸다는 것. 이 아이 때문에 살아낸다는 것. 이 아이가 있으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게 전하고 싶었던 말. 어머니, 이 아이를 봐주세요. 이 아이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상이 끝났다. 검은 화면이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며느리였다. 그 조용한 며느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듯 들어왔다. 신발을 벗고 조용히. 나를 보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어서 와. 내 목소리가 나갔다. 평소처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다. 밥을 지으려고. 기다려. 내가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내가 먼저 그 손을 잡은 것.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내 얼굴을 봤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는 그 눈빛이 나에 대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무서움. 내가 그 약한 여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너, 아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전신이 경직되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드러낸 것처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너무나 투명한 거짓말. 손이 떨렸다. 내 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 크게, 더 깊게.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너, 혼자 버텼어? 그 말이 나왔을 때 내가 본 건 며느리의 눈이 흔들리는 것이었다. 그 조용한 여자의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 집에서는 눈물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걸 5년 동안 배웠던 것 같다. 손주가 엄마 영상을 봤어. 할머니한테 보여줬어. 내가 말했을 때 며느리가 흔들렸다. 정말로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이 세운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지는 걸 본 것처럼. 아니요. 제가. 괜찮아. 내가 끝까지 말하게 놔두지 않았다. 할머니가 봤어. 다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여자가, 이 조용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고 있었는지를. 나는 그걸 5년을 오해했다. 나는 그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올 말이 없어서.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시어머니였는지. 나는 며느리를 거실 소파에 앉혔다. 손을 놓지 않은 채로. 그 손이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또 멀어질 것 같았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정말? 뭐가 괜찮아? 너는 아파. 말을 꺼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무딘 시어머니였는지 깨달았다. 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넌 아냐고, 너 뭐 하냐고, 우리 집에 마음이 없냐고만 물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뭔가 쏟아내고 싶은데 밀려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병명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물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겨우 말을 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지 3년이 됐어요. 3년. 내가 오해한 지 5년 중에 이미 3년을 아팠다는 뜻이었다. 즉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 데려온 그날부터 이미 아팠단 말이다. 왜 말을 안 했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엔. 근데 며느리가 떨려오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당신이 그렇게 복잡해 하셨어요. 병 있는데 왜 우리 아들 데려갔냐고. 그런 말씀들을. 그 이후로 말이 자꾸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한 말이었다. 나는 기억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내가 한 말들. 며느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을 때 내가 한 말들. 혹시 무언가 숨기는 게 있냐고 묻던 것들. 그리고 결국 지병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했던 말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다음부턴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도 커야 할 나이고, 당신도 이미 저를 싫어하셨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덜 폐를 끼칠 것 같았어요. 폐? 네.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철저히 무너졌다. 이 여자가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패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건 내 탓이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약은 어떻게? 얼마나 자주? 매달 2번.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가요.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손가락도 많이 떨려요. 그래서 며느리가 손을 들었다. 그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자꾸 눈치를 본다고 생각했던 그 손. 사실은 떨려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손을 안 움직이려고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조용히 하려고. 혹시 당신이 뭐라 하실까봐. 나는 손을 잡았다. 그 떨리는 손을.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었다. 5년 동안 처음으로. 그리고 손주는? 손주 학원비 얘기. 들으셨나 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당신이 손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바빠서 챙기지 못하니까 제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돈이 필요했는데 몸이 좋지 않으니 일을 더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손주가 좋은 학원을 가고 싶다는데 제가 이 정도밖에 못 해줄 것 같았어요. 항상 미안했어요. 손주한테도 당신한테도. 정말로. 나는 며느리를 봤다. 진짜로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이 조용한 여자는 5년을 혼자서 짊어진 거였다. 영상을 왜 찍었어? 물었을 때 며느리의 눈이 또 흔들렸다. 언젠가는 당신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걸. 근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장면으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말할 때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찍어뒀던 거예요. 혼자서? 네, 혼자서. 그 말 속에 담긴 모든 것을 느껴졌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슬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 거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삶을 기록했던 것. 마치 증거를 남기듯이.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약을 꺼냈다. 며느리의 휴대폰 안에서 본 그 약봉투. 아직 부엌 찬장에 있었다. 며느리가 몰래 숨겨뒀던 자리에. 이건 매달 이만큼 써? 의약품 패키지를 펼쳐 물었다. 네, 한 달에 이 정도는 돼야. 가격은? 물어봤을 때 며느리가 숫자를 말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의 배가 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주사도 비싸고, 추가 약도 있고. 내 가슴이 철렁했다. 이 여자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약값과 주사비에 쏟아부으면서 손주의 학원비까지 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남편은? 우리 아들한테 말해봤어?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한 번. 근데 남편이 많이 바빠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물론이었다. 우리 아들은 날마다 회사에서 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를 탓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5년을 다시 생각해 봤다. 밥을 하다가 손이 떨려서 냄비를 떨어뜨렸을 때, 내가 조심해라고 한마디 했을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자신을 다그쳤을까. 명절의 준비가 조금 늦어졌을 때, 내가 한숨을 쉬었을 때, 며느리가 얼마나 미안해했을까.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자신도 아픈데
내 머리가 복잡했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너무 작게, 너무 늦게.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또 그 말을 했다. 괜찮지 않아. 이번엔 내가 끝까지 말했다. 할머니가 5년을 오해했어. 정말 많이. 너는 희생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넌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할머니는 넌 무성의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다. 그 조용한 얼굴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울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 눈물이 나을 때쯤 손주가 들어왔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우리를 봤을 때 깜짝 놀랐다.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을 거다. 할머니, 엄마, 손주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마치 우리가 깨질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나는 손주를 안았다. 그리고 며느리도 안았다. 셋이 함께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말 없이. 그 저녁 내 첫 번째 일은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네 아내 놔둬. 내일 일찍 퇴근해. 아무튼 내일 들어와. 아들이 이유를 물어봤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와 부엌에서 밥을 했다. 손을 잡고. 아니, 더 정확히는 며느리의 손을 받쳐주면서. 손이 떨릴 때마다 내가 함께 손을 잡았다. 너무 힘들면 쉬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많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계속 그렇게 말하지 마. 이제부터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으로 다가왔는지. 밥을 담으면서 나는 또 생각했다. 5년 동안 내가 이 밥을 먹으면서 뭘 했나 하고. 고마움을 대신 원망으로 받아들였고, 희생을 대신 무성의로 받아들였고, 고통을 대신 거리감으로 받아들였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시어머니였는지. 다음 날 아침, 우리 아들은 퇴근했다. 일찍이. 그리고 거실에서 나, 며느리, 손주, 아들이 함께 앉았다. 뭐가 있어? 아들이 물었다. 불안한 표정으로.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정확히는 네 아내한테 있던 말. 내가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며느리가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류마티스 관절염. 매달 2번의 주사. 약가. 손주의 학원비. 그리고 5년을 혼자서 버틴 것들을.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정말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야 괜찮겠지 싶었다. 이 남자도 이제 깨닫는 중이구나 싶었다. 말씀드렸었어요. 처음에. 근데 며느리가 말했다. 그리고 아들도 이제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바빴는지, 얼마나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못했는지를. 거실은 다시 울음으로 가득 찼다. 그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우리 아들은 며느리를 병원에 데려갔다. 주사 맞는 날이면 자신이 직접 데려갔다. 회사 일정을 조정했다. 며느리를 위해. 나는 손주의 학원비를 내겠다고 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공부도 봐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며느리가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말했다. 새벽 부엌에서 손이 떨릴 때 나에게 요즘 날씨 안 좋아서 손이 떨려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안아줬다.
말없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떨어졌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괜찮아. 그런 건 누구나 해라고 말했다. 그렇게 작은 말들이 쌓여갔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며느리가 내 앞에서 울었다. 진짜로 울었다. 눈물을 닦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지 않고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5년 동안 혼자였던 여자. 5년 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여자. 이제 손을 잡았다. 나의 손을, 남편의 손을, 손주의 손을. 그 어느 날 오후 나는 손주를 불렀다. 손주야. 엄마 폰에 있던 그 영상. 아직 있어?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영상 지워. 이제 필요 없어. 네? 엄마가 더 이상 말을 연습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손주가 엄마를 봤다. 그리고 엄마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다. 떨리지 않게. 네, 할머니. 손주가 영상을 지웠다. 47초짜리 말 없는 영상. 그 영상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영상이 담고 있던 모든 것은 우리 가족의 가슴에 남았다. 그 조용한 여자가 5년을 버텨낸 그 사랑, 그 고통, 그 외로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모든 것들이. 내가 처음 깨달은 건 이것이었다. 침묵이 항상 무성의함은 아니라는 것. 거리감이 항상 거리감이 아니라는 것. 고통이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5년이 이루어낼 수 없는 게 없다는 것.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번엔 함께. 내 손을 놓지 않은 채로.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석 달 동안 우리 집은 처음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니다. 처음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져야 했던 모습을 이제야 찾아가는 거였다. 며느리의 몸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이 도움이 됐을 거다. 손이 떨리던 날도 많았지만 좋은 날도 늘어났다. 손가락을 펼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졌다. 우리 아들은 변했다. 정말로. 회사에서 자던 밤들이 거의 사라졌다. 여전히 바쁜 일정이었지만 아들은 우선순위를 바꿨다. 가족이 맨 앞으로 왔다. 매일 저녁 일찍 들어와서 며느리의 손을 어루만지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 작은 관심. 그게 며느리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손주는 학원을 더 잘 다니기 시작했다. 공부 성적이 올랐다기보다는 그 아이가 밝아졌다는 게 더 정확했다. 새벽에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던 아이가 이제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기대하게 됐다. 손주의 얼굴에서 그 무거운 것들이 거쳐났다. 그리고 나는 뭘 했냐고 하면 단순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며느리를 봤다. 그 여자가 밥을 할 때 곁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릴 때 자연스럽게 건네줬다. 저녁에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함께 웃음을 나눴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내 며느리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병원 앞에 도착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며느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걸 봤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손이, 괜찮아. 천천히 가자. 나는 그 여자의 팔을 받쳤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올라갔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릴 때 며느리가 갑자기 나를 봤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모든 것. 이렇게 챙겨주시고. 전에는 제가 당신을 힘들게 했는데 내 목이 메었다.
애야, 넌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건 할머니의 죄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하셨으니까. 그렇다. 이제는 이해했다. 이 여자가 왜 조용했는지, 왜 거리감을 두었는지, 왜 말을 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진료실에서 나온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 밝았다. 주사를 맞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좀 낫대요. 근데 다음 주 즈음에 또 증상이. 그래. 그럼 우리 그때 또 와. 그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가 웃음을 지었다. 내가 본 미소 중에 가장 따뜻한 미소였다. 그 길을 나오면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가도 돼? 같이 저녁 먹고 싶어. 우리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는 응. 뭐 특별한 거 있어? 라고 답했다. 그리고 대답이 금방 들어왔다. 그냥, 엄마, 아내, 손주. 우리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싶어.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울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주 울었던 적이 있던가 싶었다. 그 저녁 우리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 갔다. 아무것도 아닌 그곳.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그곳. 밥을 먹을 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너한테 한 번도. 그만. 이제는 그런 말 필요 없어. 며느리가 그를 끊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웃음을 지었다. 정말로 웃음을 지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진짜 깨달았다. 이 여자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5년을 혼자 견딘 이 여자. 말을 하지 못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했던 이 여자.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이 여자. 손주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엄마가 좋아져 가는 거 보여요? 그래. 할머니가 보여. 좋아해요. 할머니가 엄마를 이해해 주셔서. 아이의 손이 따뜻했다. 그 식탁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회한이란 게 뭔지를. 누군가를 오해했을 때의 그 절망감.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의 그 후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후회 이후에 뭘 하는가라는 것. 말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매일매일 그 여자 곁에 있으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서라는 걸. 그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며느리의 휴대폰에 그 영상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손주가 지웠을 때 47초. 그 47초 안에 담겨 있던 5년의 시간. 그 영상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 영상이 남긴 것들은 남았다.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길, 침묵에서 대화로 가는 길, 혼자에서 함께로 가는 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을 때 내 입에서 중얼거려졌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감사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남아 있다는 게. 1년이 지났다. 정확히 1년. 내가 그 47초짜리 영상을 처음 봤을 때부터 1년이 지났다. 이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고 가장 짧게 느껴졌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게 사실이었다. 며느리의 몸은 많이 좋아졌다. 여전히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손이 떨렸고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그건 고통의 눈빛이 아니었다. 투지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웃을 때의 얼굴이 정말 이제는 우리 가족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나를 찾았다. 할머니, 엄마가 말이 있대요. 뭐가? 모르겠어요. 할머니한테 직접 말씀하신대요. 나는 거실로 나갔다. 거기서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손주도 함께. 그리고 얼마 후 아들도 집에 들어왔다. 뭔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았다. 뭐해? 다 모여서? 나는 물었다.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제는 그 조심성이 약함이 아니라 진심 때문인 걸 알았다. 어머니, 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내 몸이 굳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안 되면 괜찮은데? 아들이 손을 잡았다. 며느리의 손을. 엄마, 이거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야? 네, 오래 생각했어요. 나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가슴에서 뭔가 터질 것 같았다. 5년을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이 여자가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될 말이 있지만 안 되는 거 있어? 내가 말했다. 응, 아버지. 할머니 말씀 안 들어도. 아들이 말을 끝내지 못했다. 나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심지어 손주까지 눈을 빨개지고 있었다. 네, 엄마.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어머니 대신 엄마라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나는 그 여자를 안았다. 처음처럼 말없이.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건 대화였다. 정말로. 그 밤 우리는 특별한 저녁을 먹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특별한 것.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나는 자꾸만 옆에 앉은 이 여자를 봤다. 지금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다. 내 딸. 5년을 거쳐서, 오해를 거쳐서, 눈물을 거쳐서, 이제 내 딸이 되었다. 엄마, 이것 봐요.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이제는 어머니 대신 엄마라고. 손가락들이 제법 움직였다. 병원에서 받은 약물 치료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 덕분이었을 거다. 손가락이 많이 나아졌네. 좋아. 정말 좋아. 네,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그 손을 잡고 흔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장난처럼. 하지만 내 마음은 이 단순한 손잡음에 온통 쏟아져 있었다. 이 손, 이 떨리던 손. 이제 내 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그 밤 모두가 자고 난 후 나는 또다시 천장을 봤다. 하지만 이번엔 고마움의 감정과 동시에 미안함도 들었다. 5년이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 지금이 중요했다. 지난 5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바꿀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그럴 수 있었다. 그로부터 또 여름이 왔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손주의 생일이었다. 우리는 작은 공원에 앉았다. 도시락을 펴고 케이크를 꺼내고 손주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 아이도 이제는 밤중에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 엄마, 아빠, 고마워요. 손주가 말했다. 그건 생일 소원이었나 싶었다. 우리도 고마워. 손주 덕분에. 내가 말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그 손잡음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당신이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저의 침묵을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우리는 함께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와 딸로. 정말로 마지막이 될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5년을 오해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 없는 영상이 우리를 찾아줬듯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고통의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면, 그럼 모든 게 괜찮다. 정말로. 나는 그 여자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고마워. 내 딸.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말했다. 이번엔 진심으로. 정말로.